수년간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이 자신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도전하거나 정권을 위협할 만큼 강해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선을 넘어 러시아 지역까지 날아들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대통령은 자신의 나라가 질 수 없다는 생각에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언제나 더 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강해져도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어 전쟁에서 이길 만큼 충분한 피해를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푸틴은 틀렸고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방금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계를 뛰어넘어 천장을 깨고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이뤄내며 전장에서 새로운 힘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및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현재의 작전 초기 단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키이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유소와 송유관 같은 시설들을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위를 높였고 러시아의 주요 정유소 38곳 중 21곳이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성공적인 타격이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년 내내 러시아 석유 시설에서 화재, 폭발, 드론 타격 소식이 끊이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누적적으로 러시아 경제와 에너지 부문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으며 2025년 8월에서 10월 사이 공격이 가장 극심했을 때 정유소 전체 가동 능력이 무려 40%나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체계군도 러시아가 드론, 미사일, 기타 탄약을 생산하는 군수 공장을 더욱 정기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해당 시설들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의 영향이 중요했고 온라인에 공유된 대규모 폭발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영상과 사진들은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공격들이 필요한 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방공망의 존재였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크렘린의 방어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 맞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자산을 상당히 많이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S-300, 더 현대적인 S-400, 토르-M, 이부크, M3, 그리고 판치르 SM과 같은 무기들입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이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들은 이러한 자산들을 정유소와 석유 터미널 같은 주요 거점으로 재배치하여 키이우가 보낸 대부분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물을 명중시키더라도 많은 드론이 격추되어 우크라이나가 상대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가 제한되었습니다. 두 번째이자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비교적 조잡하고 매우 소형인 드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더 발전된 모델조차도 비교적 작은 탄두만을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방어망을 뚫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더라도 실제로 정유시설을 마비시킬 만큼 충분한 폭발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드론 공격이 발생해 시설이 잠시 가동을 멈췄다가 곧 다시 정상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피해는 있었고 의미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기대했던 위기와 붕괴를 촉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첫째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공망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는 적의 방공 인프라를 대상으로 거의 500회의 공격을 감행했고 또 다른 433회는 접근 거부 및 공중 거부 전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크림반도에서만 24개의 레이더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토르, 부크, 오사, 판치르를 포함해 25개의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S-400과 같은 러시아의 최고급 시스템조차도 수십 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적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에 따라 크렘린의 지휘관들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마을, 도시, 그리고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보호할지 선택해야만 하며 나머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 이후 러시아는 S-300과 S-400 방어 시스템을 더 많이 수도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방어가 약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 중 한 명인 처칠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는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고 더 많은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러시아가 다층 방공 개념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가로질러 목표로 삼고자 하는 곳까지
통과 가능한 경로를 찾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지역들을 향해 드론대와 미사일, 일제 사격을 가할 수 있으며 이동 중에 격추될 위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키이우의 군대는 같은 목표물에 대해 더 크고 무거운 무기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에 일어난 두 번째 큰 변화, 즉 더 큰 탄두의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이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일반적으로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탄두를 사용했습니다. 유로메이단이 지적하듯이 그것만으로는 정유소와 군수 생산 공장 곳곳에 있는 두꺼운 강철 장벽과 콘크리트 벽을 뚫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목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실제로 피해를 입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드론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해야 손상을 입힐 수 있었고 몇 피트 빗나가거나 벽 반대편을 맞추면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리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 분석가들은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드론이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러시아 국경 너머 먼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경량 탄두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탄두는 충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준비된 해결책이 파이어포인트 FP2 드론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최대 2.5시간의 비행시간, 최대 200km 또는 125마일의 작전 범위, 그리고 최대 105kg 또는 230파운드의 탄두 중량을 자랑하며 이 시스템은 판도를 바꿨습니다. 파이어포인트는 이후 FP2가 무려 200kg, 즉 440파운드의 폭약을 최대 370km 또는 230마일까지 더 먼 거리로 운반할 수 있도록 개조를 했습니다. 이들은 더 비싸지만 키이우가 과거에 의존했던 루우티와 같은 단순한 무인 항공기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FP2 드론이 등장한 이후로 이 드론들은 러시아 인프라를 겨냥한 수많은 중장거리 타격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원유 정제소의 1차 증류 장치와 같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의 측면에 구멍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군수 생산 공장에서 전체 건물이 붕괴되게 만들었고 이전의 더 단순하고 작은 드론들보다 러시아에 훨씬 더 큰 피해와 막대한 비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사거리와 무거운 탄두를 모두 갖춘 다른 중량급 종심 타격 무기들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테모스 드론은 이름에 걸맞은 하늘의 괴물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별도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0kg, 다른 하나는 35kg입니다. 일회용 공격 드론인 베테모스는 탄두를 투하하지 않습니다. 대신 텐덤 장약 탄두가 충돌 시 폭발하여 표적의 외부 방어를 관통한 뒤 더 큰 열압력 탄두가 잠시 후 내부에서 폭발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이런 드론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러시아 공장과 정유소의 외벽이나 외부 구조물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방어벽을 우회해 내부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러시아에게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 정도로 여겨졌던 공격들이 이제는 진정한 재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며칠 만에 복구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피해만을 주던 공격들이 이제는 시설을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이나 가동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더 무거운 드론들은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베테모스 드론은 최대 300km, 즉 185마일까지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드론이 확실히 중거리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수백 마일 안쪽의 목표물을 실질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거리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먼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은 기껏해야 수십 파운드의 폭약을 실을 수 있는 소형 드론뿐이었습니다. 많은 드론이 러시아 방공망에 격추됐지만 가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유로 지속적인 피해는 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분석가들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꽤 간단합니다. 기존의 무기들보다 더 먼 거리를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훨씬 더 큰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즉, 순항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어포인트, 즉 FP 드론을 만든 바로 그 회사이자
우크라이나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주요 기업 중 하나인 파이어포인트가 FPFP-5 순항미사일, 일명 플라밍고를 개발했습니다. 제트 추진 시스템 덕분에 이 미사일은 한 기당 약 50만 달러의 비용이 들며 놀라운 3,000km, 즉 1,900마일의 작전 범위를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은 1,150kg, 즉 2,540파운드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2025년 8월에 공개되었으며 그 후 파이어포인트 개발자들, 이 미사일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독립형 관성 항법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작업을 마치면서 플라밍고의 모든 위력이 드러났고 러시아는 이에 전혀 대처할 수 없습니다. 6월 27일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에 위치한 타이탄 데리케이드 미사일 공장에 여러 발의 플라밍고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 남부 전선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상에는 이 거대한 미사일 두 발이 미사일 공장을 명중하는 뚜렷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탄도미사일용 이동식 발사대와 포병 시스템을 조립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플라밍고 미사일이 사용된 일련의 성공적인 타격 중 가장 최근 사례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는 플라밍고 미사일 5기가 서부 러시아의 체복사리에 위치한 브니어 프로그레스 방위 전자 공장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곳은 전선에서 900km, 즉 56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 미사일 중 2기가 공장의 안티드론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충돌 시 거대한 폭발 피해를 일으켰으며 이후 화재 피해도 발생시켰습니다. 폭탄 부문에서도 키이우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과거 키이우는 서방 보급에 의존했지만 보급품은 종종 제한적이었고 우크라이나가 통제할 수 없는 제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체 무기들의 양산을 시작하면서 판도를 바꿨습니다. DG 인더스트리에서 개발한 이퀄라이저 글레이드 폭탄과 같은 무기들입니다. 이 폭탄들은 투하 지점에서 수십 마일을 날아갈 수 있으며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레이더 기지, 탄약고, 병력 집결지, 전차, 기타 장갑 차량과 같은 표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수년 동안 중거리 및 장거리 타격을 수행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량급 무기들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러시아의 자산과 인프라를 건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키이우는 말 그대로 표적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싱크탱크 랜드연구원 마이클 보넷에 따르면 최근 공격들은 이전보다 크렘린에 더 큰 피해와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력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거리 확장도 중요합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의 약 절반과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체 감시 채널인 러시아 전역 레이더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모스크바 남동쪽에 위치한 볼가 연방구의 5개 지역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약 900km, 560마일 떨어진 아스트라한 지역과 일부 지역이 우크라이나에서 최대 1200km, 750마일 떨어진 북합카스 지역 일부도 포함됩니다. 중앙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약 400에서 500km, 250에서 310마일 떨어진 모스크바에서도 경보가 울렸습니다. 블라디미르, 우크라이나에서 450km, 280마일 거리, 탐보프, 350km, 220마일 거리,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300km, 186마일 떨어진 리페츠크에서도 경보가 울렸습니다. 7월 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자국 군대가 전선에서 무려 1300km, 800마일 이상 떨어진 우파의 정유소를 타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공격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펜타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도 공격을 받았는데 이곳은 전선에서 약 600km, 37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분쟁 초기 단계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실제로 걱정해야 했던 러시아 지역은 국경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뿐이었고 우크라이나 전력의 상당 부분도 점령진의 적 전력을 상대로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어디에서도 진정한 안전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서부 지역부터 시베리아 변두리까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러시아 국민의 일상으로 가져오면서 공습경보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일상적인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렌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경보가 울릴 때마다 종종 도시와 마을 전체가
멈춰서야 합니다. 공항은 운영을 중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도 멈추며 사람들은 실내에 머물거나 지하 대피소로 피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처럼 민간 주택이나 인프라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러시아 국민들 역시 점점 더 두렵고 힘든 방식으로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의 인기는 급락했습니다. 크렘린의 선정기관들이 실시한 관제 여론조사에서도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대통령이 여전히 지도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진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푸틴과 측근들에게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앞으로 더 강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러시아 국방부 자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 국방부는 24시간 동안 자국 방공망이 600대 이상의 드론 항공폭탄 7발, 그리고 장거리 작전 전술 미사일로 묘사된 무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스크바는 그 미사일이 어떤 종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파이어 포인트가 FP, FP9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최근 비행 시험 단계에 근접했다고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테사 설계 책임자인 데니스 스틸레만은 시험이 여름이나 초가을에 시작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시험이 이미 시작됐고 FP, FP9 이 러시아 표적에 발사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이우 전력에 또 하나의 큰 보강이 될 것입니다. FP, FP9은 러시아 지역 깊숙한 곳의 표적을 파괴하기 위한 명확한 의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약 855km, 즉 530마일을 작전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최대 초속 2200m, 즉 7220피트에 달하는 놀라운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800kg, 즉 1760파운드에 달하는 대형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키이우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인 드론과 강력한 순항 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탄도미사일은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FP, FP9 이 이미 시우점 배치됐다면 블룸버그가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확인된다면 탄도미사일 발사는 키이우가 자국에서 생산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드론과 순항미사일 시스템을 넘어 확장하려는 노력에서 새로운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 보도들이 사실이 아니고 FP, FP9 이 아직 실전 배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미사일이 러시아의 중요한 인프라를 하늘 높이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더 무거운 드론, 새로운 할공폭탄, 그리고 플라밍고 순항미사일과 결합하면 우크라이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화력을 갖추게 되었고 러시아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쓰나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푸틴의 책상에 쌓인 문제와 러시아 대통령이 깊은 위기로 몰리는 과정을 더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하여 모스크바의 기업, 투자자, 엘리트들이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푸틴에게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하며 백기를 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더 많은 멋진 컨텐츠를 위해 더 미리터리 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